평생을 일터에서 보내고 은퇴했습니다. 번듯한 집도 한 채 있고 매달 박박 들어오는 연금도 있으니 남은 생은 편안하게 보낼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믿었던 가족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집을 쫓겨나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반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엄마가 왜 노년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7세의 사위 집에서 2년을 머물다 엄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라는 딸의 싸늘한 통보를 받은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2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니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입고 먹는데 걱정 없는 제법 괜찮은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구청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겉으론 화려해 보여도 실상은 사람 상대하는 게 일이었죠. 민원인들 비위 맞추고 부하 직원들 갈등 중재하고 인사철만 되면 누가 승진하고 누가 밀려나는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밤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자였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평생 부엌 근처에도 안 가고 빗자루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젊을 때부터 내가 돈 벌어다 주면 됐지 뭘 더 바라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돈만 주면 집안에서는 왕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논리였죠. 집안일 문제로 수백 번을 싸웠지만 고집 센 그 사람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수차례 했지만 당시엔 직위도 있었고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착하게 자라준 딸 지은이 덕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취직을 했고 그곳에서 IT 기업 엔지니어인 지금의 사위 도윤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보기 드문 1등 신랑감이었습니다. 요리도 잘하고 성격도 온화해서 장모인 저를 늘 깍듯하게 대접했죠. 처음에 딸 집에 며칠 묵으러 갔을 때 사위가 직접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준급의 파스타를 만들어 내놓는 걸 보며 우리 딸이 복이 많구나. 보물을 얻었어라며 흐뭇해했죠. 은퇴 전에는 딸네 집에 자주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라 KTX 표 한 장만 끊으면 언제든 서울로 향했습니다. 딸 집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정말이지 인생을 새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제 집이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침엔 밥상 차려내라, 저녁엔 국 데워라 소리뿐이었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인상을 썼습니다. 은퇴까지 한마당에 더는 이렇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더 즐거웠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딸 집으로 도망갈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제야 내 인생의 봄날이 오는구나 싶어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처음 딸 집에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된 건 남편과 크게 한판 붙은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제게 밥은 하고 툭 던지더군요. 그 무심한 말투에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대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죠. 가는 내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딸 집에 도착하니 사위가 반갑게 맞이하며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묻더니 금세 향긋한 커피와 쿠키를 내왔습니다. 그 순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의 집 남자는 저렇게 다정한데 딸네 집은 시내 중심가의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모든 게 스마트 가전으로 채워진 그 집은 수십 년 된 눅눅하고 낡은 우리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사위가 직접 끓여준 소고기 스튜를 먹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사위는 장모님, 이거 유명 셰프 레시피 보고 배운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며칠만 있다 가려 했지만 딸은 바빴고 사위는 방도 비어 있는데 더 계시다 가세요. 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길로 아예 짐을 풀었습니다. 딸이 출근하면 택배를 대신 받고 화분에 물을 주는 정도가 제 일의 전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사 도우미가 오는 집이라 딱히 손댈 것도 없었죠. 딸은 디자인 회사 팀장이고 사위는 유능한 엔지니어라 둘의 수입이 월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없고 잔소리하는 남편도 없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차를 마시며 잡지를 보고 저녁엔 딸과 드라마를 보며 하하호호 웃는 생활. 반년이 지나자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허리가 아프다며 파스 좀 붙여달라는 전화에 마지못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싱크대엔 설거지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이제 왔냐? 밥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내가 당신 부려먹는 식모야? 라며 맞받아쳤습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차탁을 내리쳤고 저를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문틀에 부딪힌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짐을 싸서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딸 집에 돌아와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밤마다 억울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남은 게 이런 건가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돌아오라는 전화를 했지만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나 여기서 정말 잘 지내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 후로 남편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예 주소지를 딸네 집 근처로 옮기고 동네 도서관 대출증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딸아이의 시어머니인 줄 알았지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던 이 집에도 근심은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커리어를 위해 미루나 싶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습니다. 나중에 늙어서 누가 너희를 돌보겠니? 내가 아기 옷도 다 챙겨놨다며 넌지시 말을 꺼내도 딸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한 번은 참다 못해 병원이라도 같이 가보자고 했더니 딸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굴더군요.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딸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러다 영영 손주를 못 볼까봐 겁이 났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으로 불임에 좋은 정보만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 건강 단톡방에서 기막힌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한의사가 지어주는 약인데 불임의 특효라며 임신 성공 후기가 줄을 잇더군요. 5개월 분에 500만 원이라는 거금이었지만 은퇴 자금을 털어 덥석 주문했습니다. 약이 도착한 날 저는 딸 몰래 주방 상부장에 숨겨두었습니다. 대놓고 먹으라고 하면 거절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매일 아침 저녁 딸 내외가 먹는 국과 찌개에 그 약가루를 몰래 섞었습니다. 사위는 요즘 장모님 음식이 더 깊은 맛이 나네요. 라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미안함보다는 뿌듯함이 앞섰습니다. 이게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딸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부쩍 피곤해하며 어지럼증을 느꼈죠. 명현현상이겠거니 생각하며 약을 계속 넣었는데 어느 날 아침 딸이 화장실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달려가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 모두 신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평소 먹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없었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숨기려 했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며 약가루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병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몰래 음식에 약을 넣었다고?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차가운 시선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신장 손상이 있어 향후 몇 년간은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임신은커녕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이건 보약이 아니라 독약을 먹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저는 너희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라며 변명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위는 퇴근해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딸은 고객을 응대하듯 사무적으로만 저를 대했습니다. 엄마, 이제 주방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딸의 그 말은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사위는 경제적 사정과 건강 회복을 이유로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고 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하지만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동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딸 내외와 산책을 나갔다가 근처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8층 그 집 부부, 엄마가 이상한 약 먹여서 애 못 갖게 됐다며 신장까지 다 망가졌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만난 양 아주머니에게 하소연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은 문을 닫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가세요. 당장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엄마가 있으면 내가 숨을 못 쉬겠어. 엄마가 내 인생, 내 자존심, 내 결혼 생활까지 다 망쳤어. 저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쌌습니다. 2년 만에 저는 이 집의 손님도 가족도 아닌 쫓겨나는 사람이 되어 문을 나섰습니다. 다시 내려온 남쪽의 옛집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2년 전 멈춰버린 달력과 쾌쾌한 냄새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방식대로 남의 인생을 휘두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히 지냅니다. 딸에게 엄마가 미안하다, 기다릴게라는 짧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차단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 밤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은 악인이 아닙니다. 단지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고 엄마로서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을 뿐이죠. 하지만 그 위하는 마음이 방향을 잃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사랑이라는 이름의 간섭이 있었나요? 혹은 여러분이 그런 간섭 때문에 상처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